능동적으로 플레이를 주도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강인은 더 빛이 나는 선수거든요. 클린스만호에서 오른쪽 윙에 기용이 되었을 때 활약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포지션이 그쪽이어서만이 아니라 감독도 또 형들도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이기 허용을 하고 또 그거를 또 보조를 해줍니다. 늘 오른쪽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뭐 뒤로든 뭐 중앙으로든 때로는 반대쪽으로든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플레이가 살고 그게 결국엔 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던 파리 생제르맹이 천신만고 끝에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파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좀 극적으로 합류했는데요. 독일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못 이겼습니다. 수많은 찬스를 놓친 끝에 1대1로 비겼는데 동시에 열린 F조 다른 경기에서 뉴캐슬 원정을 떠난 AC밀란이 유슈팅 단 2개만으로 2대1 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만약에 뉴캐슬이 이겼다면 파리가 떨어지는 거였는데 아무튼 AC밀란이 승리하면서 AC밀란한테는 또 상대 전적이 앞서거든요. 파리가. 그래서 16강행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죽음의 조라 불리던 F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승점 1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AC밀란과 승점 8점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 앞서가지고 밀란 상대 전적에서 조 2위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그쪽 경기가 다른 결과가 났다면 좀 복잡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좀 경기 중에 계속 그 카타르 그 CEO 얼굴 보여주는데 거의 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PSG 파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탄치 않은 좀 조별리그 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른 팀들의 리스트는 이렇고요. 지금 보면 나라별로는 뭐 스페인 4팀, 이탈리아 3팀, 독일 3팀, 잉글랜드 2팀,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1팀씩 이렇게 16개 팀이 올라갔습니다. 눈에 띄는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2개 팀밖에 없어요. 맨유하고 뉴캐슬이 각각 주 4위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아예 유로파도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시즌 유럽 무대 성적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겨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에게 챔피언스리그 티켓 한 장 더 주잖아요. 다음 시즌부터 36개 팀으로 늘어나는 그 티켓을.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금 4위는 몰라도 5위는 좀 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위를 하는 팀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왜냐하면 챔스가 됐든 유로파가 됐든 컨퍼런스가 됐든 최대한 많은 팀들이 나가서 최대한 많은 그 승리를 해야 이게 그 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중에서 각조 1위 팀들이 시드를 받고 이제 2위 팀들을 대상으로 대신 추첨을 하게 되는데 각조 1위가 지금 독일 2팀, 잉글랜드 2팀, 스페인에서 무려 4팀입니다. 스페인이 세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은 조 2위로 이제 B 시드 그룹인데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이 조 1위니까 두 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시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두 팀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경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도르트문트가 4-2-3-1, 파리 생제르맹이 4-3-3 포메이션 들고 나왔는데요. 도르트문트 센터백 조합이 이날 그 쥘레하고 호멜스가 나왔습니다. 슐러트백을 벤치로 내렸어요. 상대적으로 스피드에 약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역으로 보면 파리가 골을 좀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중원의 3미들 조합을 굉장히 덜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가르테를 안 썼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비티냐가 나왔어요. 3미들 조합에. 그리고 양쪽에 이제 자이르 에메리하고 오른쪽 메짤라 자이르 에메리, 왼쪽 메짤라 이강인 이렇게 나는데 이 구성이 도르트문트하고의 중원 전장에서 꽤 고전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이제 압박에 많이 좀 가세를 하면서 좀 상당히 좀 주의가 산만한 그런 경기를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 역시 위험한 상황을 많이 줬습니다. 아무튼 파리 입장에서 더 기회가 많았고 분명 두세 골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시합이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두 팀 골키퍼들이 선방쇼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은바페도 그렇고 뭐 콜로무아니도 그렇고 바르콜라도 그렇고 나아가 이강인 선수 역시도 전반 초반에 완벽한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좀 못 살렸습니다. 그 장면은 라이브 보시는 분들 정말 다들 한탄을 하시지 않았을까. 오른발로 쳤다고는 합니다만 오픈된 기회였기 때문에 좀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또 결정적인 골이 될 수 있는 찬스여서 너무도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평가는 썩 좋지 않아요. 실제로 68분에 가장 먼저 교체가 된 것도 이강인 선수였고 그리고 중계화면이 그때 그 도르트문트 수비수 다치기도 했습니다만 교체되는 걸 안 보여주더라고.
나간지도 몰랐어요. 중계진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는 이 숫자가 양팀 선발 출전 선수들 그 레키풋 그 평점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양팀 최저점을 받은 라이트윙 콜로무아니 3점. 예, 이걸 제외하면 가장 낮은 점수 4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셨던 거는 저는 그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에 콜로무아니하고 그 하무스를 왜 둘 다 큰 돈 들여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윙어를 사왔다면 좀 더 다채로운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번 경기는 덴벨레가 근거론적으로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콜로무아니를 라이트윙으로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날 뭐 움직임이 좋았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골찬스를 너무 많이 놓쳤고 그러니까 은바페를 톱에 세우고 무한이를 측면에 뒀는데 차라리 은바페를 왼쪽에 그냥 두고 오른쪽으로 바르콜라를 세우고 무한이를 차라리 가운데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 은바페 톱에 무한이 오른쪽 여기 이게 평균 위치 맵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입니다만 은바페는 왼쪽에 치우치는 톱의 움직임. 뭐 흔히 얘기하는 왕년의 앙리 같은. 그리고 무한이는 윙인데 자꾸 안쪽으로 들어와서 톱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요런 네,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비대칭 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뭐 파리 생제르맹이 뭐 워낙에 하키미가 많이 올라와서 뭐 요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이 공격 조합이 전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밸런스마저 무너지니까 네, 이게 좀 전반에 비해서 후반 가면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밸런스의 어떤 변화가 이강인 선수한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강인이 최근 4경기 선발 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낭트전 이때 라이트윙 나왔던 거 빼면 3경기에서 계속 이제 왼쪽 메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공격에 전적인 리더 역할을 맡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은바페 옆자리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은바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를 무조건 은바페한테 준다. 뭐 요걸 넘어가지고 그 어디에서 뛰든 이 파리는 지금 공격이 결국 은바페 움직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은바페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선수들 거기에 맞춰서 좀 네,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뛸 때는 굉장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은바페가 거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전방 누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가 남겨놓은 자리 위주로 또 침투를 하고 이동을 하면서 수동적인 궤적을 좀 그리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축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에이스가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뭐 흔하게 발견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이강인 선수에게 어울리는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전반 5분의 이 장면에서처럼 상대 수비수들을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다 끌어낸 뒤에 유도한 뒤에 은바페에게 패스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런 고포지션이 저는 이강인 선수 장점을 살리기에는 좀 너무 한계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물론 이날은 이강인 선수 폼이 좀 평소보다 아쉽긴 했습니다. 슈팅을 3개 때렸는데 그 중에 2개가 좀 어이없이 네, 물론 약발로 때리긴 했습니다만 골문을 빗나갔어요. 특히 전반 15분 그 장면은 예, 측면에서 크로스 잘 들어왔고 이강인 선수가 오프볼 움직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또 너무도 아쉬움이 남고 근데 비단 이런 눈에 확 띄는 장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볼프나 뭐 브란트, 웨즈잔 이런 선수들한테 압박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볼터치도 좀 긴 장면이 있었고 선택이 조금 네,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고 후반 14분처럼 역습 상황에서 평소답지 않게 힘 조절이 좀 안 된 그런 롱패스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딜레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리케 감독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지금 파리가 1차적으로 공격 라인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은바페를 핵으로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 다 좋은 선수들이죠. 근데 지금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고 나서 요 선수들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은바페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지에 대한 플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바페에게 지금 무한 자유를 준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중원에 이탈자도 생기고 역삼각형 형태의 3미들 형태로 이제 다시 중원을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을 자이르 에미리가 이제 꿰차고 왼쪽을 비티냐하고 이강인 선수가 좀 자리에 이제 경쟁 구도가 되는데 위치도 위치지만 결정권이 별로 없는 제한된 역할을 좀 받게 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특유의 창의성이 많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요르카라든가
대표팀이라든가 계속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자기에게 가급적이면은 많은 자유와 주도권이 주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주도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강인은 더 빛이 나는 선수거든요. 클린스만호에서 오른쪽 윙에 기용이 되었을 때 활약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포지션이 그쪽이어서만이 아니라 감독도 또 형들도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이기 허용을 하고 또 그거를 또 보조를 해줍니다. 늘 오른쪽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뭐 뒤로든 뭐 중앙으로든 때로는 반대쪽으로든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플레이가 살고 그게 결국엔 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카에서도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본인이 하면서 볼도 많이 소유를 하고 그런데 지금 파리에 와서는 물론 지금 파리라는 팀에서 그런 역할을 당장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더 역할적으로 많이 제한이 된 포지션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는 그나마 음바페 움직임에 좀 덜 구애를 받으면서 또 상대 압박도 좀 비교적 느슨하게 받는 상황에서 반대 빨링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점이 최저 수준으로 나오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뭐 물론 이 레키프는 계속 이강인 선수를 좀 잘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그 왜 선발로 계속 내냐는 식의 멘트도 종종 있었고 하긴 한데 이번 경기는 좀 이런 점수가 이렇게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죠. 그렇죠? 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평점 4점을 주면서 왼쪽 메잘라잘에서 압박 작업을 많이 했다. 수비 라인 사이에 자주 출몰했지만 그러니까 상대 쪽에 공을 갖고 있을 때 경고하지 못했고 동료들과 교감이 좀 부족했다. 파이널 서드에서 아쉬운 플레이를 거듭하다가 68분에 우가르테와 교체가 됐다. 네. 그리고 콜로마니 그러니까 이 콜로마니를 그쪽에 쓸 거면 차라리 이강인 선수 그 자리에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우가르테를 아예 그냥 수비수로 넣고 아무튼 이날 콜로마니가 오른쪽 윙 자리에 나와서 덴벨레 대체 임무를 맡았는데 잘 못했죠. 코베 골키퍼하고 두 차례 1대1 맞대결이 있었는데 모두 골을 못 넣고 그 뒤로도 잘못된 선택이 많이 있었다. 파리가 16강에 올라갔지만 이 팀은 여전히 아직도 플랜 A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3-3으로 과연 챔피언스리그 4강 이상을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이고, 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좀 이강인 선수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너무 좀 아쉬움이 컸고요. 네. 어쨌든 파리가 16강에 올라간 만큼 이강인 선수가 더 고차원적인 더 강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떤 팀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